매달 뭐 4월 달에 어떻게 될 거야, 3월 달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를 계속 뭐 정확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앞서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고 현재 어떤 식의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 지금 보이시는 어떤 세계 지도는 세계 지도이고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은 우리가 잘 아는 원유 수송로입니다. 이렇게 중동 그다음에 중동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오고 미국에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유럽까지 올라가는 이런 수송로를 이렇게 연결한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세상은 굉장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정도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시대입니다. 요 그래프를 먼저 제시한 것도 나중에 결론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매크로를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렇지만 그냥 지난 한 30년 아니면 뭐 더 지나간 50년, 60년 생각해도 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게 네이밍은 하긴 힘들지만 저는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큰 경제의 어떤 자본주의 확산 이게 세계 경제를 움직였고 한국 경제를 움직였고 마지막에는 중국 경제까지 움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해외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테레비를 만들다가 뭐 껍데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부품은 또 중국에서 만들고 뭐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러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확 퍼졌죠. 그 시절이 냉전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980년, 90년 지나서 2000년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더 큰 어떤 성장의 시대를 맞았죠. 그때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할 점은 2018년도 정도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세상 깨달은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 각자의 공동체에서 수직적인 경제적, 그다음에 안보도 각자의 나라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조금 시그널로 느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움직이는 힘을 왜 이렇게 쓰느냐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었을 때 어디가 제일 유리하고 어디가 제일 불리할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혜택을 입었던 게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2004년부터 8년 정도까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 그래프고요. 이게 주황색 그래프가 한국 그래프인데 그 이후로 사실 저희들이 한 번도 이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불리함들만 받은 거죠. 그래서 주가지수 그래프도 계속 옆면을 긋고 있는 겁니다. 어, 움직이는 힘, 이 미국의 어떤 힘, 어떤 미국 경제, 미국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금리로부터 나옵니다. 금리의 정책. 걔들 FRB 연준이의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 그 금리에 또 연동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달러이기도 하고 유가이기도 합니다. 이 달러와 유가가 연동돼서 항상 움직여서 글로벌 매크로들을 바꾸게 하고 그게 지금 한 2, 30년을 계속 치달려 오고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했던 시기, 약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하락 시기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부흥의 시기였죠.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신흥국의 부흥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브릭스도 그 당시에 나왔고요.
그래서 다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15년부터 확연히 드러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세 추세는 당분간은 어,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큰 움직임들이 미국 중심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혜택을 입었다가 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환기에 들어들면서 10년 동안 주가지수 그래프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산업, 특히 우리가 아는 AI라든지 기타 빅텍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선발대로 들어선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이고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브라운 색깔이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죠. 10년 동안에 120% 정도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이 맨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한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로가 한 100% 정도 올랐죠. 이거 세 번째 그래프는 어, 프랑스의 CAC 30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한 50% 정도 올랐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벗어나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떤 나라, 자국, 그 다음에 내수 기반, 그리고 소비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 그런 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주가 지수에서도 유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락을 끊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이는 힘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는데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더 탄력을 받아서 시장을 굉장히 주도했던 산업이 뭐냐?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지금 AI라고 명명이 돼서 2015년부터 막 얘기가 되다가 탄력을 크게 받는 게 있죠. 이게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생성 AI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 화제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인포메이션 인프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은 이러한 인프라가 진화한 겁니다.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모바일로 진화를 한 거고 인포메이션을 떠나서 이 인포메이션을 인텔리전스화한 게 이제 AI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I를 만들기 위한 인텔리전스 인프라가 2015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다가왔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서버,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로 다가왔고 이것들이 또 진화를 해서 이제 생성 AI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눈앞에 와 닿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냐 하면 이제 뭐 신문에 많이 나왔겠지만 뭐 한두 달 만에 뭐 몇백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넷플릭스나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 5달, 1년, 2년이 걸리던 거를 하루 5일 만에 다 이제 했다는 거죠. 이 속도가 뭐 가입자 속도로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거의 성능입니다. GPT라고 하는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생성 AI의 어떤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챗 GPT의 어떤 속도로만 얘기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진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죠. 뭐 12배 정도가 아니라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GPT 3.5고 얼마 전에 GPT 4.0이 개발이 됐는데 이 4.0의 어떤 성능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어떤 단어가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어떤 얘기들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저 매개 변수가 저 AI의 지능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능 수준이 2, 3년 안에 116배, 뭐 200배, 300배. 그리고 이 지능 수준이 오른 정도로 하드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팅 연산 능력도 수백 배가 빨라졌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빨라진 겁니다. 이런
생성 AI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머신러닝도 굉장히 공부를 더 많이 했겠지만 이게 가능한 컴퓨팅 연산능력이 또 빨라진 거죠. 이 두 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더 빨라지면 뭐가 생긴다? 디바이스가 나온다. 그 디바이스가 앞으로 뭐 자동차로 연결이 되든 우리가 쓰는 모바일로 연결이 되든 뭐 VR로 연결이 되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 자동화에 연결이 되든 새로운 디바이스로 우리 눈앞에 산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변곡점을 맞고 있을 정도로 이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움직이는 힘 속에 이런 IT 혁명, 생산성의 혁명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이것들이 각 국가 주도별 어떤 성장 정책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AI 생태계를 만드는 누가 먼저 만드냐 이게 이제 경제적 혜자가 되는 거죠. 과거 워렌 버핏이 말한 경제적 혜자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것들의 생태계를 먼저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냐, 페이스북이냐, 구글이냐 이 생태계를 만드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그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10몇 년 동안 인수한 회사의 개수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 방정식들이 훨씬 더 가속도가 될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관련되는 회사들 마구잡이로 1조, 2조, 3조, 10조 하면서 출자하거나 그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데서 버블이 생기고 성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우리의 눈을 벗어난 한 20-30년 동안 우리한테 익숙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느린 겁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죠.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로벌 분산을 하시지 않으면 투자에 치명적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국, 중국이 아닙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가장 빠른데요. 시가총액이든 아니면 그 안에 상장된 회사들이 제일 활발하고 시가총액 성장률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큽니다. 우리가 뭐 매일 일본, 유럽 뭐 보고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훨씬 커지던 거죠.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 각자 분산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핵심은 아시겠지만 주도하는 힘, 경제적 혜자, 그게 AI입니다. 잘 몰라도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개념을 우리가 계속 이 산업이든 기업이든 안에서 발견해내지 않으면 투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판은 깔렸고 이 판 속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성자 독식의 게임들이 더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은 굉장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AI라고 하는 거는 이 인터넷의 어떤 평평한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걸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과거에는 뭐 6등, 7등 이런 차이밖에 안 나지만 만약에 이게 생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차이는 0과 100의 차이가 되는 거죠. 더 간극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힘과 주도하는 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스프라이징한 게 있습니다. 그 왼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이 이란일 텐데요. 그 중간이 왕이라고 하는 중국입니다. 사우디하고 이란은 뭐 아시겠지만 1000년 이상의 이 앙숙 관계죠. 그리고 7년 정도 국교가 단절된 상태고 한 번도 자기들이 적대국으로서 위협을 가하지 않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간의 위협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안보 체제를 갖출 정도로 앙숙이죠. 그래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나라가 화해가 된 겁니다. 그 화해가 중국의 주재로 됐고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를 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는 날에 이 중재안이 그리고 합의안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동에서 미국의 어떤 파워들이 좀 빠지면서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에 훨씬 더 의존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이가 되고 있고 이 세 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상호 협력해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다는 거죠.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협력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 사우디가 중국에 이제 중국 회사하고 합작해서 정제 시설이나 석유화학 플랜트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일이지만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모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확정 짓고 나서 할 일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리포트에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공동부유, 두 번째가 1대1로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이 세 개 중에 지금 왼쪽 그 빈살만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이 같이 같이 정상회담했고 최근 3월 달에 이제 푸틴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너지 자원이나 각각의 군사적 이해관계 그리고 세 나라가 굉장히 공통된 인프라 사업들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이 이렇게 2030년, 2035년까지 대단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죠. 우리나라가 뭐 2030년 엑스포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전 세계사적인 사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은 비전 2030이라 해서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가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매기되던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한 5년 정도 빈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옴시티 뭐 600조, 700조 투입하는 게 원래는 1차 완공 시간이 2025년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재가동하면서 누구를 파트너로 잡았냐면 사우디하고 중국이 파트너를 잡은 겁니다. 미국은 비전 2030 그리고 1대1로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 주도의 어떤 메가 인프라가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한 퍼즐들이 이제 한 파편들이 굉장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중동 사업을 옛날에 뭐 건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어떤 사업을 벌일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일어난 일들 중에 뭐 겁나는 일이 이런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의 붕괴 위기죠. 근데 제가 그냥 이 세 사건을 들어봤을 때 첫 번째 공통점은 굉장히 정부가 전격적이다. 두 번째는 각 국가별로 일어난 일이지만 각 국가별로의 연결성이 굉장히 빠르다. 세 번째는 각 은행들의 부실 자산이나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이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계산이 된다. 이 공동의 위기 속에서 굉장히 선제적이고 전격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우리가 더 뭐 물론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현재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동의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나 금리나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은 위기이긴 하지만 조금 태풍 뒤에 이렇게 조금 조용한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마켓 토픽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로 1년 반을 겪었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뉴스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최근은 중국
중동이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비드와 미국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항상 헤드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유럽의 명품 회사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메타버스, 비트코인까지 연결됐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죠. 챗GPT나 AI 로보틱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탑픽의 변화가 새로운 어떤 시장을 형성할 거고 그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보다는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탑픽,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불리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한 단계 더 높여서 어떻게 보면 좀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 5, 6 정도 남았는데요. 반기 때 그런 어떤 시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져서 그냥 요 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특권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저희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반도체나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 또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은 또 앞으로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3년 3월 특권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